평양에 긴급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김정은을 6년 동안 목숨으로 지켜온 최측근 경호원이 감히 총을 겨눴다는 겁니다. 김정은 옆구리에 총 쏘면 제 몸이 먼저 뚫립니다. 그게 제 임무였습니다. 호위사령부 제1경호대, 북한 최정예 중에 최정예 출신의 증언입니다. 그는 6년간 김정은의 그림자였습니다. 숨소리, 재채기, 심지어 화장실 가는 소리까지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목숨을 걸고 폭로합니다. 이것은 국정원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탈북 사건입니다. 가까이 두고 쓰겠다는 말의 진짜 의미, 경호원들만 아는 권력의 추악한 뒷면을 지금 공개합니다. 과연 이 경호원은 왜 최고 존엄을 배신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증언을 살립니다. 좋아요 하나가 진실을 지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제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2012년 겨울, 그해 유난히 추웠던 평양의 12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순천 광산에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라면 아시겠지만 광산일이라는 게 얼마나 고된 노동인지 말입니다. 먼지 자욱한 갱도 안에서 하루 12시간씩 허리 한 번 제대로 펴기 힘든 곳에서 곡괭이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함경도 출신이셨습니다. 말투에 함경도 사투리가 섞여 있어서 저희 평양 아이들이 가끔 따라하면 어머니한테 혼나곤 했지요. 그래도 아버지는 늘 웃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시면 손은 새까맣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굳어 있었지만 우리 얼굴만 보면 환하게 웃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집 저녁상은 늘 초라했습니다. 콩나물국에 옥수수밥,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끔 장마당에서 두부라도 구해오면 그게 명절이었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북한에서 쌀밥 먹는다는 건 평양 간부들이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노동자 가정에서는 옥수수가 주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걸로 국수도 만들고 떡도 해주셨습니다. 김장철이면 우리 동네는 그나마 정겨웠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함께 김치를 담그곤 했거든요. 배추가 귀한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서로 조금씩 나눠가며 김장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옆집 할머니 도와드리고 그 할머니는 또 우리 집 김치동 묻는 거 도와주시고 그랬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은 있던 시절이었지요.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광산에서 일하시다가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동료 노동자들이 급히 아버지를 업고 평양적십자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군에 있었지만 긴급 휴가를 받아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분의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심장입니다. 오랜 노동으로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지금 당장 약을 써야 하는데 문제는 그 약이 우리 병원에 없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국에서 들여와야 합니다. 외화로요. 200달러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병원 창고에는 그 약이 없습니다. 200달러.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200달러면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노동자 가정에서는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남한 분들이야 병원 가면 보험으로 치료받으시지만 북한에서는 돈이 없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약이 눈앞에 있어도 돈이 없으면 손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제 손을 보시더니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재호야, 아버지가 이제 갈 것 같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돈 구해 올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손에 힘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 튼튼하던 손이 곡괭이를 수십 년 잡으셨던 그 손이 이제는 제 손을 제대로 잡을 힘도 없었습니다. 재호야, 아버지 말 잘 들어라. 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제 장가도 갔고 곧 아이도 생길 거다. 그럼 너도 가장이 되는 거야. 가장이라는 건 말이다. 자기 가족부터 지키는 법이다. 나라보다 조직보다 그 무엇보다도 가족이 먼저다. 알겠니? 예, 아버지.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슬퍼서 우는 줄만 알았습니다. 네, 어머니 잘 모셔라.
그리고 내 동생 서진이 그 아이 똑똑하니까 잘 되겠지만 오빠인 내가 꼭 지켜줘야 한다. 약속하거라. 예, 아버지. 약속드립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200 때문에 살 수 있는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약은 중국 어디엔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우리 손에는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평양 외곽 공동묘지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묘비도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시멘트 판때기에 이름만 새긴 거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 앞에서 하루 종일 우셨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돈을 벌었어야 하는데 내가 무능해서 당신을 이렇게 보내네요. 저도 그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평양 겨울바람은 칼같이 차갑습니다. 뺨을 때리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구나.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나라 위에 일해도 결국 돈 없으면 그냥 죽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버지 말씀대로 가족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권력 가까이 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가족이 이런 일 안 당한다. 그래서 저는 군에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훈련도 누구보다 열심히 받고, 사격도 최고 점수 받고, 상부 명령에도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호위사령부 제1경호대 선발 통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안전하겠구나. 아버지처럼 약값 때문에 죽는 일은 없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권력 가까이 간다는 건 동시에 권력의 칼날 아래 서는 거라는 거요. 그 칼날이 언젠가 제 가족 목을 겨눌 거라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 뒤 저는 평양 중구역에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호위사령부 경호원 가족에게 제공되는 특별주택이었습니다. 15층짜리 아파트 7층, 방이 2개 딸린 집이었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이 끊기지 않았고 전기도 하루 종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그 집 부엌을 보시고는 우셨습니다. 재호야, 이게 다 내가 몸 바쳐서 얻은 거구나. 고맙다, 아들아. 그때 저는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가족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건 진짜로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었다는 거요. 그건 그냥 권력이 던져준 미끼였을 뿐이라는 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듬해 저는 군 복무 중에 한 통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호위사령부 제1경호대 지원 대상자 선발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정은을 직접 지키는 경호원이 되는 길이었지요. 선발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키는 176cm 이상, 시력은 양쪽 모두 2.0, 3대에 걸쳐 성분이 깨끗해야 했습니다. 100명이 지원하면 끝까지 남는 사람은 한두 명뿐이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조건에 맞았습니다. 키 181cm, 시력 2.0, 태권도 단증의 사격평가 특급이었으니까요. 훈련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10km를 뛰고 맨몸 운동 100개씩 하고 사격 훈련의 근접전까지 배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지요. 그래도 저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아버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길만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6개월 훈련이 끝나고 마지막 선발날 지휘관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재호, 제1경호대 배치. 그날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도 평양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평양 중구역 새 아파트의 난방도 끊기지 않고 전기도 하루 종일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쌀 배급도 나왔고 명절이면 돼지고기와 식용유까지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하얀 쌀밥을 배부르게 드시며 우셨습니다. 이게 다 내 덕이야, 재호야. 그때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김정은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요. 제가 그분의 방패가 되면 우리 가족은 안전하다고요. 저는 6년 동안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김정은의 등 바로 뒤 0m 거리에서 숨소리까지 들으며 지켰습니다. 하지만 방패는 언젠가 주인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방패가 아니라 주인이 먼저 배신할 수도 있다는 걸 몰랐지요. 2018년 봄이었습니다.
평양에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그날은 외국인 대표단 접견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김정은의 등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반걸음 옆 숨소리까지 들리는 거리였습니다. 행사장 뒤쪽에는 통역 후보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평양 외국어대학에서 선발된 학생들이었지요. 그 중에는 제 동생 서진이도 있었습니다. 29살, 러시아어를 전공하던 똑똑한 동생이었습니다. 행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세 번째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동무. 이름이 뭐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서진이가 서 있었거든요. 옆에 있던 간부가 대답했습니다. 윤서진 동무입니다. 러시아어 전공 통역 후보생입니다. 김정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얼굴이네. 순방 끝나고 따로 교육시키자. 가까이 두고 써야겠어. 주변 간부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6년 동안 경호원을 하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북한에는 기쁨조라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술단이니 접대원이니 하지만 실상은 권력자들의 시중을 드는 여자들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술자리 시중 들고 밤에는 그분들 침실까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옛날로 치면 기생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노예나 다름없지요. 제가 6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김정은이 마음에 드는 얼굴이라고 하면 그 다음 수순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특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불러내고 그 다음부터는 가족도 못 만나게 합니다. 평양 시내 어딘가 격리된 숙소에 가두고 권력자 부를 때마다 끌려가는 겁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본인만 죽는 게 아닙니다. 3. 대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러니 아무도 거부 못합니다. 부모 생각해서라도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까이 두고 쓴다는 말의 진짜 뜻이었습니다. 제 동생 서진이가 통역원이 아니라 그분의 장난감이 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며칠 뒤 호위사령부 정치지도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작은 방에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윤재호 동무, 축하하오. 여동생이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됐소. 최고 존엄을 가까이 모시는 일꾼이 되는 거요. 가문의 영광이지 않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도원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동무, 농담인가? 이건 선택이 아니오. 영광이오. 거부는 곧 배신이고 배신은 3대가 함께 사라지는 길이오.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묘가 있는 공동묘지로 혼자 걸어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가족을 못 지켰습니다. 제가 김정은을 지키는 동안 그 사람이 우리 서진이를 빼앗아 가려 합니다. 그때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은 가족부터 지키는 법이다.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방패를 내려놓을 때라고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묘 앞에서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평양 외곽 공동묘지,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정은을 지키라고 배웠는데 그 사람이 우리 서진이를 빼앗아 가려 합니다. 제가 6년 동안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이 제 가족을 이렇게 짓밟습니다. 그때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은 가족부터 지키는 법이라고, 나라보다 조직보다 가족이 먼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충성심이라는 게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방패를 내려놓고 칼이 되겠다고요. 며칠 뒤 저는 훈련소 시절부터 함께했던 두 동료를 불렀습니다. 후배 강도훈과 동기 장태석이었습니다. 부대 건물 옥상,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번 모스크바 순방 때 복귀하지 않을 생각이다. 둘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서진이 이야기를 하자 강도훈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형님, 제 여동생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장태석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칼을 들겠다면 저도 옆에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김정은을 납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질로 잡고 우리 가족들과 맞바꾸는 겁니다. 미친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호위사령부 경호원이 그냥 도망가면 가족들은 즉시 잡혀갑니다. 하지만 김정은을 우리 손에 쥐고 있으면 북한 쪽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을 두만강 건너 중국으로 다시 몽골 거쳐 한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가족 넷을 한국까지 보내려면 3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몇 년 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털었습니다. 도훈과 태석도 자기 몫을 보탰습니다. 결국 15,000달러를 손에 쥐었습니다. 평양 뒷골목 식당에서 조선족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모스크바 출발 당일 새벽 2시 우리 가족 넷을 두만강 건너게 해주십시오. 나머지 돈은 몽골 도착 확인되면 드리겠습니다.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동무,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압니다. 하지만 이미 제 동생은 죽은 목숨입니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살려보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생사를 건 계약이었지요. 2018년 6월 모스크바행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을 떠났습니다. 저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서 탑승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가슴 안주머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가족 출발. 모스크바 고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은 15층 귀빈실에 경호원들은 같은 층 옆방에 배치되었습니다. 제 손목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4시간 뒤면 북한에서 제 가족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저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새벽 1시 50분 저는 도훈, 태석과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은 복도 끝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김정은 방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인 저희를 믿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정은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재호, 무슨 일이냐? 저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겨눴습니다. 도훈과 태석도 양옆에서 총을 들었습니다. 원수님, 조용히 따라 주십시오. 김정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재호, 내가 미쳤구나. 3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압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이미 두만강 건너고 있습니다. 원수님, 제발 조용히 따라 주십시오. 소란 피우시면 다 같이 죽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을 지하 주차장까지 끌고 내려갔습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했습니다. 단 한 명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자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주차장에서 차 한 대를 빼냈습니다. 김정은을 뒷좌석에 태우고 저는 운전석에, 도훈과 태석은 양옆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 김정은이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차는 모스크바 새벽거리를 달렸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핸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룸미러로 뒷좌석을 보니 김정은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윤재호, 너 후회하게 될 거다. 이미 후회하고 있습니다. 원수님을 6년이나 지킨거려. 30분 뒤 저 멀리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리고 경비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문 열어 주십시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뒷좌석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정은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저 사람이 김정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당장 문 열어 주십시오.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보위부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땅 안에 있었으니까요. 대사관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김정은을 밀실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북한에 연락하십시오. 두만강 건넌 우리 가족 넷 몽골 거쳐 한국까지 안전하게 보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대사관 밖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북한 대표단, 러시아 경찰, 국제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전 세계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북한 경호원, 김정은 납치. 밀실 안, 김정은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72시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윤재호, 넌 죽고 싶어?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살려야 합니다. 내 여동생 서진이 그냥 통역시킬 생각이었다. 거짓말 마십시오. 원수님 옆에서 유면받습니다. 특별관리가 뭔지 압니다. 김정은은 말이 없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을 때 북한 고위급 협상단이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호, 당장 원수님을 놓아라. 내 가족은 이미 잡았다.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가족 넷, 몽골 안전 도착. 한국행 비행기 탑승 완료. 저는 그 문자를 김정은에게 보여줬습니다. 원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제 가족은 이미 한국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김정은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냥 아버지였습니다. 1시간 뒤 김정은은 북한 대표단에게 인계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 대표단에게 넘어간 뒤 대사관 밖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러시아 경찰차 수십 대, 북한 외교관들, 그리고 세계 각국 기자들이 대사관을 포위했습니다. 북한 대표단 단장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윤재호는 반역자다. 당장 인도하라. 하지만 한국 대사가 나와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윤재호 씨는 우리 보호 대상입니다. 저는 대사관 2층 창문으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주먹을 흔들며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아마 북한에서는 지금쯤 제 얼굴이 전국에 방송되고 있을 겁니다. 반역자, 배신자, 인민의 적이라고요. 그날 밤 한국 외교관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윤재호 씨, 좋은 소식입니다. 몽골 통해 확인했는데 가족분들 모두 무사히 한국행 비행기 탔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머니도 여동생도요? 예. 세 분 모두입니다. 이틀 뒤면 인천공항 도착합니다. 도훈과 태석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저희는 모스크바를 떠났습니다. 직접 한국행은 외교 문제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방콕을 경유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스튜어디스가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우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냥 기쁜 겁니다. 방콕 공항 특별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서진이도 함께였습니다. 재호야.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함께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정은의 방패였던 남자와 그의 가족이 이제는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에 비행기 바퀴가 닿는 순간 기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석 달 동안 한국어, 법, 생활 방식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말이 참 낯설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불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경비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경호원이셨군요. 여기서는 회사와 직원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경비입니다. 처음 근무복을 입고 빌딩 현관에 섰을 때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은을 향한 구호 대신 이제는 평범한 회사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서진이는 탈북민 상담 통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제 내가 뛰어나갈 사람 직접 고를 수 있어. 도망치는 사람들 도와줄 거야. 가끔 학교나 교회에서 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통일, 정말 올까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 세대에는 남북이 같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살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가장으로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저는 김정은 경호원에서 납치범이 되었고 이제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행복합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윤재호였습니다.